한국, 우리 뒤통수 친 거냐? 중국, 러시아, 북한을 압도하는 충격의 비밀이 전 세계에 드러났습니다. 한국을 힘으로 꺾으려 하던 주변국들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는 단 하나, 100% 한국 독자 기술이라는 사실 때문이죠. 이 순간 이건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꾼 겁니다. 미국 군사 전문가가 한국의 기술을 보고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본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상상조차 못한 비밀을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로만체프, 러시아 국제과학저널의 편집장입니다. 제 눈앞 다중 스크린에선 북한의 ICBM 섬광과 중국의 핵 증강 그래프가 붉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알렉세이, 이걸 좀 봐. 저는 대답 없이 책상 서랍 속 낡은 가족 사진을 손에 쥐었습니다. 아이들의 웃는 얼굴 위로 핵구름의 환영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흑색 하드커버 노트 첫 장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핵 없는 억제는 없다. 그것은 제 신념이자 냉전 시대를 살아온 기자의 고집이었습니다. 이 문장은 제 모든 기사의 시작이자 결론이었어요. 제게 핵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만든 가장 확실한 공포의 균형추였죠. 편집국장님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이 KPS 정밀 억제 시연회를 연다고 하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출장 명령이 아니었어요.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오게.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위성 좌표 따위가 어떻게 핵의 공포를 대체할 수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동시에 기자로서의 책임감이 제 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실은 현장에만 존재하니까요. 제 심장이 조용히 그러나 무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쪽 스크린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외교대표단 수석 자문 막심 볼코프였어요.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단언했습니다. 핵만이 전쟁을 멈춥니다. 다른 모든 시도는 위험한 환상일 뿐입니다. 그의 말은 제 노트를 그대로 읽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 메일함에 한국 측 브리핑 자료가 도착했어요. 파일 이름은 KPS 로드맵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고 첫 문단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최종 운용 목표는 2035년입니다. 그들은 완성된 기술이 아닌 과정을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과장과 선전으로 가득한 국제기술 브리핑 자료와는 결이 달랐어요. 성과가 아닌 로드맵을, 완성이 아닌 절차를 앞세우는 방식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아내가 보낸 아이들의 사진이었어요. 아이들은 오늘도 잘 지내?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곧 다녀올게. 출장 결제를 올리며 저는 노트의 첫 문장 아래에 새로운 질문을 적었습니다. 위성 좌표는 과연 핵을 이길 수 있는가? 기내로 향하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밤이 제 오랜 신념을 시험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12일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예상했던 혼잡함 대신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이어졌어요. 입국 심사부터 수화물 수령까지 마치 잘 짜인 교향곡의 한 악장 같았습니다. 단 몇 분의 오차도 없이 모든 절차가 매끄럽게 끝났습니다. 저는 이런 효율성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모스크바 공항의 풍경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정해진 약속대로 움직이는 도시라니. 저는 이것이 한국의 첫 인상이라고 조용히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과연 이 질서가 저의 의심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스마트폰 앱에 표시된 열차 도착 시간은 오후 3시 17분이었어요. 거짓말처럼 열차는 정확히 17분에 스크린도어 앞에 멈춰 섰습니다. 단 1초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나라는 시간을 어떻게 다루는 걸까? 모든 것이 이토록 정확하다면 그들이 말하는 좌표 역시 그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숙소로 향하는 아파트 복도에서 저는 또 한 번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 앞마다 택배 상자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지만 누구 하나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러시아였다면 5분도 버티지 못했을 물건들이네. 이 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신뢰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회의실에서 한지훈 박사를 만났어요. 그는 군더더기 없는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KPS 운용 목표는 2035년입니다. 과장 없이 저희 로드맵부터 보시죠.
그의 말은 어제의 브리핑 자료처럼 담백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성과와 미래의 목표를 명확히 구분했어요. 저는 그의 태도에서 조용한 자신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의 근원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국방, 우주, 그리고 APR 1400, 원전 기술이 하나의 생태계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연구원 박은서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의심하러 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럼 저희가 가진 모든 걸 보여드릴게요. 그녀의 또렷한 눈빛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기자단 일부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고 일부는 여전히 냉소적인 표정을 감추지 않았어요. 회의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가을 하늘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 안에 단단한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KPS 전술 시뮬레이션 현장의 공기는 차갑고 팽팽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GPS 재밍 상황이라는 붉은 글자가 떠 있었어요. KF-21 전술기와 지대지 미사일 현무의 궤적이 독립적인 KPS 좌표를 공유하며 같은 목표점을 향해 수렴했습니다. 제 눈앞에서 가상의 선들이 하나의 점으로 모이는 광경은 경이로웠어요. 첫 번째 타격이 정확히 목표물에 명중하자 기자단 사이에서 낮은 탄성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이 모든 과정을 노트에 빠르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두 번째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모든 과정은 순조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스크린 위로 미세한 오차가 발생했다는 표시가 떴습니다. 순간 환호성으로 가득했던 실험장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기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이것이 한국의 한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런 순간에 데이터를 감추거나 변명하기 급급했으니까요. 하지만 한지훈 박사는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오차 데이터를 스크린에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수치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어요. 그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음 보정 실험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입력값입니다. 실패를 과정의 일부로 당당하게 드러내는 모습이라니. 저는 그 순간 제가 가진 완벽이라는 기준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완성이란 언제나 다음 실험의 다른 이름이다. 저는 이 문장을 노트에 새기듯 적었어요. 한국은 실패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삼고 있었습니다. 연구소를 나오자 도심의 대형 전광판에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수치가 좋지 않았지만 그들은 숨기지 않았어요.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의 투명성이구나. 불편한 데이터조차 시민들과 공유하는 사회. 기자단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른 일부는 냉소적으로 메모장을 덮었어요. 저는 후자에 속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오차가 곧 거대한 반론의 불씨가 되어 돌아올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력 통신사의 헤드라인이 제 휴대폰 화면을 채웠어요. 한국 KPS, 오차 드러내. 완성은 아직 요원. 기사 제목을 스크랩하며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군. 단순한 오차 보도를 넘어 시연 전체의 의미를 폄하하려는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었어요. 잘 짜인 여론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다가올 더 큰 폭풍을 직감하며 다음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제 심장은 불길한 예감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국제학술지에 익명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정밀 억제. 이론은 가능하나 실전 적용은 불확실. 칼럼은 한국의 시연을 잘 만든 쇼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기자단 내부의 분위기도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일부는 한국의 발표를 과장된 이벤트로 몰아갔고 일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침묵을 지키며 모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감정적인 반응은 기자의 무기가 될 수 없으니까요. 오직 팩트만이 이 거대한 파도를 막아낼 방패가 될 것입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그들의 논리적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막심 볼코프가 직접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주요 방송사와의 단독 인터뷰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카메라 앞에서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핵 없는 억제는 허구입니다. 좌표가 공포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그 말은 전 세계로 송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이름을 정확히 언급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진정한 기자라면 그런 선동에 쉽게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닌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저를 향한 압박이 시작된 것이죠. 편집국 동료들에게서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제 반응을 궁금해했지만 저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음 취재 일정표를 조용히 펼쳤습니다. 다음 일정 상용 에리오 위성망 군사 전환 시연. 제 눈빛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동시에 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반론은 점차 거세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의심과 비난은 오직 흔들리지 않는 증명으로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요. 반론의 파도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통합관제센터. 제 앞에는 거대한 콘솔이 있었고 그 위로 상용 에리오 위성망의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지훈 박사가 옆에 서서 나지막이 지시했어요. 전환 프로토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의 명령과 함께 평시 민간 통신망이 군사 전용 네트워크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패킷 손실률 그래프를 지켜보았어요. 놀랍게도 그래프는 거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간망에서 군사망으로 넘어가는 그 거대한 전환 속에서 데이터의 흐름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의 스타링크 전환 사례를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데이터는 전쟁의 참상을 막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처음부터 상용망과 군사망의 이중화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기 상황에 급조된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평시에 이미 수없이 훈련된 잘 짜인 절차의 일부였습니다. 김도연 연구관이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손실률 0.2% 내외입니다. 지휘 체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정확했어요. 저는 노트에 빠르게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민간 기술이 국방을 지탱한다. 이것이 21세기의 새로운 병참 전략이다. 기자단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막심의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서 다시 울렸어요. 핵 없는 억제는 환상이다. 그러나 눈앞에 안정적인 데이터 그래프가 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통신망이 아니었어요. 국가의 신경망 그 자체였습니다. 시연이 끝나자 한지훈 박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끊김없이 전환됩니다. 이것이 한국식 회복성입니다.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메모장을 덮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시연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힘은 파괴가 아닌 연결과 유지에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제 안에서 또 하나의 편견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더 놀라운 복구, 능력을 보여주는 실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우리는 대한민국 해군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경납고 안, 훈련 중 손상된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의 부품 하나가 스캐너 위에 놓여 있었어요. 복잡한 형태의 부품 데이터가 순식간에 디지털 도면으로 변환되었습니다. 곧이어 거대한 금속 3D 프린터가 육중한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붉은 레이저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금속 분말을 녹이고 층층이 쌓아 올렸습니다.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마법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어요.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침내 기계가 멈추고 막 인쇄를 마친 뜨거운 부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서연 기술장교가 직접 부품을 기계에 장착했어요. 그녀의 손놀림은 망설임이 없었고 눈빛은 강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연결이 끝나자 제어실의 압력 게이지 바늘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바늘이 녹색의 정상 범위에 안착하자 연구진의 얼굴에 안도와 자부심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단 몇 시간 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서연 장교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멀리서 부품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당장 고칩니다. 그녀의 말은 한국식 실용주의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러시아의 군수 조달망을 떠올렸어요. 간단한 부품 하나를 구하는데 몇 주가 걸리는 것이 당연한 곳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시간의 단위가 주가 아닌 시간이었습니다. 한지훈 박사가 제게 다가와 덧붙였습니다.
정밀 타격이 정확히 때리는 힘이라면 3D 적층 제조는 정확히 살아남는 힘입니다. 저는 제 손가락 끝에서 뜨거운 금속 냄새가 나는 듯한 착각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생존을 위한 절박함이 낳은 혁신이었습니다. 막심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희미해졌어요. 핵만이 유일한 억제력이다. 그러나 제 눈앞의 이 놀라운 복구 능력은 다른 답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공격받아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기술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의 힘이 곧 드러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 전역에 집중호우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폭우가 쏟아졌고 일부 지하철 노선과 도로가 침수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제 스마트폰을 포함한 도시의 모든 시민들의 휴대폰에서 동시에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긴급 재난 문자였어요. 문자에는 침수 지역 정보와 함께 안전한 우회 경로가 실시간으로 안내되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모든 전광판 색상이 붉게 바뀌었고 교통 병목 구간이 그래픽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상외로 침착했습니다. 누구 하나 패닉에 빠지지 않고 스마트폰의 안내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치 수없이 훈련을 받은 군인들처럼 숙소에 돌아와 젖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카드키를 문에 대자 정전되었던 전원과 난방 시스템이 자동으로 복구되었어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최소한의 일상이 유지되는 모습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된 시스템의 힘이었죠. 지상의 관제센터, 지하의 지하철 공사, 각 구역의 지자체가 모두 동일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동시에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정보의 투명한 공유가 도시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게 만든 것이죠. 박은서 연구원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위기는 상부의 지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좌표를 모두가 공유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풀어내는 겁니다. 그녀의 말은 KPS 시스템의 철학이 사회 전반에 녹아있음을 의미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비는 그쳤고 도시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을 되찾고 있었어요.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이 도시의 첫날도 오늘과 같을 수 있겠구나. 기술과 질서,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시민들의 신뢰,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는 강력한 시스템을 저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연대는 단순한 시스템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힘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 화면에 자막 하나가 떴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현장, 복구 자원봉사 참여 인원 57,388명.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거의 6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니. 저는 곧바로 카메라를 챙겨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장화를 신고 진흙탕 속으로 들어서자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어린 학생부터 백발의 노인까지, 양복을 입은 직장인부터 평범한 주부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말없이 삽을 들고 흙을 퍼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아주머니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것은 정부나 군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요? 그녀는 땀을 닦으며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아니요. 이건 우리 모두의 일이죠. 그 대답은 제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우리 일. 그 짧은 단어 속에 담긴 강력한 연대의식이 느껴졌어요. 저는 오래전 모스크바에서 화면으로 봤던 한국의 촛불 집회를 떠올렸습니다. 수백만 명이 모였지만 폭력 하나 없이 질서정연했던 그 모습과 지금 눈앞의 풍경이 정확히 겹쳐 보였습니다. 기업들은 구호 물품을 실어 날랐고 공공기관은 중장비를 지원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자원이 무질서하게 쏟아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마치 KPS의 좌표처럼 가장 필요한 곳에 정확히 분산 배치되었습니다. 혼란 대신 정밀한 질서가 피해 현장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에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정밀함은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곳의 사람들도 놀랍도록 정밀하다. 제 옆에 있던 다른 외신 기자들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저와 같은 경이로움이 서려 있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억제력은 미사일이나 위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것은 바로 위기 앞에서 하나로 뭉치는 이 시민들의 힘, 그 자체였습니다. 이 단단한 사회적 연대야말로
그 어떤 첨단 기술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사람과 기술이 결합된 진정한 증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5년 9월 20일 밤, 서울의 도심 광장은 수많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수백 대의 드론이 마치 군인처럼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기대에 찬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았고, 어른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웅성거렸습니다. 거대한 전광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광장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었습니다. 마침내 숫자가 0이 되는 순간 수백 대의 드론이 일제히 밤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별들이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어요. 사회자가 외쳤습니다. 현재 이 지역의 GPS 신호는 완전히 차단된 상태입니다. 드론들은 오직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위성항법 시스템 KPS가 보내는 좌표로만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어요. 드론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한 원형을 그리며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그 어떤 흔들림이나 이탈도 없었어요. 잠시 후 그 점들이 서서히 움직이며 거대한 태극 문양을 하늘에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름답고 정교한 광경의 광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들은 손을 흔들며 기뻐했고 노인들은 감격에 젖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은서 연구원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예쁜 쇼가 아니에요. 시민들 앞에서 진행하는 공개 실증입니다. 저희는 감출 것이 없으니까요. 그녀의 말처럼 이것은 단순한 볼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가장 한국적인 방식으로 증명하는 무대였어요. 저는 노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어려운 기술을 광장으로 가져와 시민들의 눈앞에서 직접 검증받는다. 이것이 바로 한국식 투명성의 정점이었습니다. 제 동료 기자들은 넋을 잃고 카메라 셔터만 눌러대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쇼와 증명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졌다. 한국은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자신들의 기술적 우위를 세계에 증명해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불빛 뒤로 더욱 거센 어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막심 볼코프의 반격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기사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제 노트북에서 연속적으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제 개인 이메일과 가족들이 사용하는 SNS 계정이 동시에 해킹당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곧이어 낯선 블로그 주소가 담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링크를 클릭하자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제 아이들이 공원에서 놀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짧은 캡션이 달려 있었습니다. 입 다물어. 같은 시각 국제 뉴스 채널에서는 막심 볼코프의 긴급 인터뷰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어요. 한국의 모델은 미완성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데이터는 대중을 현혹하기 위한 선동일 뿐입니다. 그의 말은 제 아이의 사진과 겹쳐지며 날카로운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함께 있던 장규린 PD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이건 명백한 테러입니다. 취재의 자유를 위협하는 범죄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증거가 없어. 지금은 섣불리 반응할 수 없어. 한지훈 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제 상황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렉세이, 데이터가 당신의 편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그의 말에 잠시 용기를 얻었지만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화면 속 아이들의 웃는 얼굴과 KPS 시연의 데이터 그래프가 번갈아 떠올랐어요. 공포와 사명감이 제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침묵하면 나는 더 이상 기자도 과학의 증인도 아니다. 기자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느냐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이미 출국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떠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져야만 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증언해야 한다. 이 싸움은 이제 저 개인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새벽 4시, 호텔 방의 TV 화면에서 긴급 속보 자막이 다급하게 흘러갔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곧이어 중국이 핵탄두 보유량을 증강할 계획이라는 뉴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순식간에 최고조로 치솟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국제 언론 기자들이 제 방문 앞에 몰려들었어요. 그들은 마이크를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알렉세이, 당신이 본 좌표가 과연 저 핵을 막을 수 있습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짧게 답했습니다. 저는 실험과 데이터를 보았고 위기 앞에서 뭉치는 시민들을 보았습니다. 유엔 총회장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저는 막심 볼코프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 곁을 스쳐 지나가며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내 가족을 생각해.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하기엔 아직 늦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끈적였습니다. 순간 제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를 지나쳐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제 걸음은 무거웠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발표를 앞두고 한지훈 박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낡은 흑백 사진 2장을 건넸어요. 한 장은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1950년대 서울의 폐허였고, 다른 한 장은 불과 한 세대 만에 고층 빌딩 숲으로 변한 오늘날의 서울이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시는 잃지 않기 위해 이 모델을 만든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 의지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들을 움켜쥐었습니다. 사진 속 잿더미와 눈부신 도시의 대비가 제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책상에 앉아 발표 원고를 처음부터 다시 썼습니다. 진실이 우리 편이다. 그 문장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막심의 협박과 아이들의 얼굴, 폐허가 된 서울의 사진과 밤하늘을 수놓았던 드론의 불빛. 그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모여 제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협박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 오직 내가 본 데이터와 시민들의 힘을 증언하겠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유엔 총회장 연단에 올랐을 때 장내는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저를 바라보는 수많은 눈들을 마주했습니다. 국제과학저널 편집장 알렉세이 로만체프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제 뒤에 대형 스크린에 첫 번째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KPS 정밀 타격 실험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성공 장면뿐만 아니라 미세한 오차가 발생하고 그것을 다음 실험의 입력값으로 삼는 보정 과정까지 모두 숨김없이 공개했습니다. 투명성. 그것이 제 증언의 첫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두 번째 화면에는 상용 에리오 위성망이 군사망으로 끊김없이 전환되는 시뮬레이션이 재생되었습니다. 이중화와 회복력. 그것이 두 번째 증거였어요. 세 번째 영상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3D 프린팅 기술로 손상된 핵심 부품을 단 몇 시간 만에 현장에서 복구해내는 장면이었죠. 저는 이것을 멈추지 않는 힘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영상. 2025년 서울의 집중호우 당시 57,388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도시를 복구하는 기록과 GPS 없이 KPS만으로 밤하늘에 태극을 그렸던 드론쇼 검증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축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를 향한 가장 평화로운 방식의 증명입니다. 바로 그때 막심 볼코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이건 전부 선동이다. 저 기술은 아직 미완성일 뿐이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차분히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 핵은 도시를 무차별적으로 파괴합니다. 그러나 좌표는 오직 필요한 목표만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좌표 뒤에 서로를 지키는 위대한 시민들을 세워두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회의장은 잠시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곧 독일 대표단 자리에서부터 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대표단이 일어섰고 다른 국가들도 차례로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날 유엔 안전보장위 사회는 한국형 핵 없는 억제 모델을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를 보완할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공식 채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시한 새로운 기준이 마침내 세계의 표준이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한 기술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그 현명함이 한국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 기지가 오늘의 좌표 기술과 정밀 억제력으로 이어졌습니다. 핵보다 무서운 건 정확히 지켜내는 힘. 그 힘을 세계가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모든 기적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다시 일으켜 세운 손길, 먹을 것조차 부족했던 시절에도 자식들을 공부시켜 내보낸 부모님의 희생, IMF의 칼바람을 버티며 하루하루를 견딘 의지, 그리고 위기 때마다 서로를 먼저 생각하며 나눔을 실천했던 마음, 그 지난날의 고난과 노력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입니다. 6.25의 참화를 딛고 폐허 위에 세운 공장 굴뚝이 밤새 불을 뿜었습니다. 세계가 비웃던 시절에도 우리는 묵묵히 기계를 돌렸고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수출품을 만들었습니다. 외환 위기로 나라 전체가 흔들리던 순간에도 국민들은 금부치를 내놓으며 서로의 어깨를 지켜냈습니다. 그런 발자취 하나하나가 모여 지금의 정밀하고 단단한 대한민국을 세운 것입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배우고 있습니다. KPS, 누리호, 원자로, 드론, 실시간 시스템까지 그 모든 기술 뒤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보여주신 현명함, 그리고 결코 꺾이지 않는 기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성취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좌표와 정밀함은 사실 여러분이 걸어온 좌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희는 압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바로 여러분이 세운 나라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 앞에서 저희는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위기 앞에서도 한국인은 또다시 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명한 한국인은 위기 속에서도 길을 찾아내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연대하며 반드시 답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기술의 보고가 아니라 여러분 삶의 증언이었습니다. 폐허를 희망으로, 위기를 기회로, 고난을 자부심으로 바꾼 여러분의 손끝이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같은 좌표를 바라보고 또 한 번 위기를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먼저 받아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도 자랑스러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